강력한 사건의 단서를 강력한 남자와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도직구 강력반, 강력방자님, 오늘도 범죄 프로파일러 배상훈 반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송도 총기 난사 사건이 다른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입을 다물고 있었던, 그리고 살짝 거짓으로 진술을 했던 가해자 아버지가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범행 동기 이거 맞을까요? 첫 번째 강력반 단서 함께 보시죠. 자, 생활비 때문에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가해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함께 보시죠. 범행 이유는 끊긴 생활비? 아들이 생활비 지원을 해줬는데 지난해에 지원이 끊겼다? 사업이 잘 되고 있는데 지원해주지 않아 불만을 표출했다. 지난해 총기 제작에 사용한 쇠파이프 구매 이력도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저는 이것도 좀 반장님 이해가 안 되는 게 계속 생활비를 줬다가 그럼 아들이 대견하고 장하고 고마운 거잖아요. 작년에 안 줬다고 아들을 죽여요? 저는 이것도 범행 동기가 맞는지 좀 의심이 돼요. 예, 이 내용은 아마 프로파일러들이 투입돼 갖고 인터로게이션 좀 다른 방법의 면담을 하거든요. 그 과정에서 나온 얘기라고 그렇군요. 합니다. 근데 이제 사실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것은 계속 안 줬으면은 그대로 있는데 많이 줬다가 갑자기 끊으면은 일종의 이제 마약 중독에서 뚝 끊어지는 형태, 금단 현상 같은 게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형태를 아마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프로파일러들이 뭐 일방적으로 이제 이거를 물어보고 대답 이런 방식이 아니라 진부 여부를 어느 정도 확인을 합니다. 그러니까 팩트는 분명히 지원금이 끊어진 것까지는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가족 쪽도 뭔가 뭐 착오가 있지만은 전체적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이 과정 속에서 심리적인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 말하자면 그 자체에서가 아니라 그것을 통한 다른 어떤 이유 때문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다라는 것이 아마 그런 흐름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생활비 때문만 범행 동기를 볼 수 없지만 이거를 포함한 여러 가지 감정이 계속 격화되는 일이 있었던 거 아니냐. 그게 추정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정도까지는. 유족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아니라는 겁니다. 서로 간에 착오가 있어서 돈 지원이 제대로 아직 되지 않은 건 사실이지만 그것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전처는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유족들은 억울해하고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뭐 당연하죠. 말하자면 유족 측에도 충분히 입장이 이해가고 예전부터 사실은 지원을 하셨던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오랫동안 지원을 하신 건 맞는데 문제는 이제 범죄라는 것은 오랫동안 했다고 해서 지금 당장 안 하면 사실 그게 어떤 망상적인 분노가 폭발할 수 있는 계기가 되거든요. 그럼 이 가해자, 그러니까 아버지는 지금 정신적으로 굉장히 정상은 아닌 상태인 거군요. 그렇죠. 그 상태는 아닌데 그게 뭐 질환까지는 아니라도 심리적인 어떤 부분은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꾸준히 지원해 줬는데 갑자기 끊겼다라고 하는 것까지는 맞는 것 같은데 근데 유가족 쪽은 아니 꾸준히 해온 거 아니냐. 그러니까 최근은 약간의 어떤 뭐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그런 거지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사실은 서로 간의 이게 인식의 차이 같습니다. 근데 그게 뭐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그렇다고 자식을 죽이는 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외에 이 범인한테 뭔가 플러스 알파가 좀 더 있는 것 같다. 더 있다. 예. 배상훈 반장님께서 보시기에는 뭔가가 더 있다. 예. 그거를 현장에 있던 지인이란 사람은 조금 알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현장에 있던 지인이 사실은 처음에는 무슨 진술을 했는데 나중에는 사실은 그거에 대한 철회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더 수사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범행 동기를 두고 이른바 진실 게임 양상입니다. 가정불화 있었다? 없었다. 생활비 끊겼다? 아니다. 아들만 살해를 했다? 아니다. 다 주기로 했다. 궁금한 게 만약에 아들이 생활비를 안 줘서 범행을 했다면 왜 그 자리에 있었던 지인과 며느리 손주까지 다 살해하려 했었느냐. 이 부분이 좀 풀리지가 않아요, 반장님. 네, 그래서 그 부분이 문제가 되겠죠. 만약에 생활비 안 준 사람은 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럼 아들만 뭘 어떻게 하면 되는 거지. 그 중에 있던 손자라든가 며느리는 사실은 관련이 없는 부분이니까. 그러니까 이건 진실게임까지 되면 안 되지만은 이게 진실게임까지 가는 게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팩트는 확실히 해야 되고 부분 다른 어떤 요인이 있었는지는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이 사건의 반전이랄까요? 단서랄까요? 함께 보시죠. 총기 사건 두 번째 대목은 이 폭발물을 두고서도 여전한 의문점이 있다는 겁니다. 일단 경찰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가족 간의 불화이한 것으로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진술을 회피하는 상황이고 피해자 주거진의 인화성 물질 설치 관련 피해자가 직접 연구하여 범행 전 집에서 나오기 전에 제작 완료하였다는 진술입니다. 주택에서 발견된 폭발물의 양이 좀 어느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현장에서 발견된 위험 물질, 인화성 물질은 페트병에 이렇게 나눠서 담겨져 있었는데 15개 병에 담아져 있었습니다. 이 대목에서 뭐가 새롭게 드러나냐면 이 사제 폭발물의 수준이요. 장갑차도 날릴 수 있는 수준이다라는 분석이 나온 겁니다. 자, 한국 테러 학회장 이만종 회장에 따르면 자금 부족한 중동 무장 세력들이 자주 사용하는 방식이다. 일상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지만 폭발력이 상상 이상이다. 장갑차도 날릴 수준이다. 아니, 반장님, 장갑차를 날려요? 네. 사실은 가장 강력한 폭발물이 저희들이 비료입니다. 비료. 질산암모늄이죠. 사실은 그거를 좋게 쓰면 비료인데 질산암모늄을 여러 가지 조건을 통해서 저렇게 하면 사실 강력한 폭발물이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근데 그 양을 저렇게 흐트러 놨잖아요. 그러니까 폭발의 위력을 더 높이려고 하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섞은 겁니다. 그래서 어제 그저께까지는 저걸 정확히 보여드리지 않았는데 그래서 저 양 전체는 아파트 전체를 날릴 수 있다. 그러니까 중동의 그 급조 폭발물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탱크도 날리고요. 그리고 이제 미군이 들어오면 그 건물 자체를 날려갖고 큰 살산형을 되는 굉장히 위험한 것을 연구해 갖고 저기 할 정도니까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었던 거죠. 범죄 프로파일링의 관점에서 봤을 때 아들이 뭐 이혼의 탓을 자기에게 돌렸다. 그리고 뭐 생활비를 안 줬다라는 여러 가지 이유를 대지만 이건 설명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장갑차 날린다면서요. 그러니까요. 저 부분 때문에 실제로는 이 사람이 본인의 얘기와 현장 상황은 다른데 이 현장은 또 다른 현장이지 않습니까? 본인이 한 송도에서 현장과 이건 또 도봉구 현장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두 가지가 겹쳐 있는 것이 아니냐. 어떤 거요? 말하자면 송도에서 범죄 현장은 생활비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이 도봉구에서 부분은 그거 외에 다른 말하자면 자신의 분노를 그래서 이제 얘기 나오는 게 이상동기 뭐 범죄라든가 아니면 묻지마 무차별 얘기 나오는 것이 분노를 폭발적으로 한번 표출해 보고자 했던 그래서 자기 짐을 가지고 나왔던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게 그런 겁니다. 여러 가지 겹쳐 있다. 프로파일링 결과 이상 동기 범죄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이게 뭘까요? 함께 보시죠. 이상 동기 범죄. 명확한 동기 없이 불특정 다수를 공격하는 행태라는 거예요. 산탄 86발 등 다량의 총기 관련 부품, 자택에서 장갑차도 날릴 만한 양의 폭발물. 전문가들 이상 동기 범죄 결론할 수 있다. 가족들 성공의 박탈감, 타깃은 명확하다. 의견이 좀 갈리고 있는데 자, 우리 강력 반장님의 견해는 어떤 겁니까? 저는 두 가지가 다 존재할 수 있다고 네, 봅니다. 그래서 현장이 두 개일 수 있다는 거죠. 하나의 현장은 가족 전체 혹은 가족과 연결된 어떤 그다음에 도봉구 현장은 말씀하신 그 분노에 확산된 사회적 분노. 그래서 현장이 둘이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런 범죄자 같은 경우는 가족들에 대한 어떤 원함감 혹은 어떤 피해 망상과 여기에 불특정 다수를 향한 이런 범죄와 분노로도 겹쳐지고 이어질 수도 있습니까? 예. 현장이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이런 뭐 그러니까 말하자면 외로운 늑대들이 주변을 공격하고 그것의 어떤 다층인 사회를 공격하는 형태가 두 가지가 되는 것이 가능하거든요. 왜냐하면 총기를 어떻게 합니까? 단발총도 가지면 자동소총도 가져가면서 이쪽 현장에서 이거 하고 저쪽에 저거 하는 게 미국의 총기 테러범들이 그런 형태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저 범인도 만약 그러면 다중적 형태의 공격이라고 하면 분명히 가능한 거죠. 그렇군요. 프로파일링 결과 이건 당연하다, 가능하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번엔 전혀 다른 사건도 준비가 돼 있습니다. 상합판 보시죠. 이번에 어떤 사건일까요? 교육청이 너무해. 자, 어떤 사연일지 함께 보시죠. 고3 학생, 남학생이에요. 고등학교 선생님, 여학생인 것 같아요. 지난 6월 익명으로 성기 사진과 성희롱 메시지를 발송했습니다. 열람 후에는 자동 삭제가 됐습니다. 친구들에게 내가 선생님한테 이런 사진을 보냈다라는 소문도 확산됐습니다. 학교 측에선 이건 교사의 교육활동 침해다라고 판단했고 지역교육청에 보고했습니다. 부적절하죠. 그런데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서는요. SNS는 사적 채널이고 메시지 발송 시점은 반가우니까 교육활동과 관련이 없네요. 교육활동 침해 아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성폭력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판단. 교육청에 중대사안으로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자 교사들 측은 피해 교사는 정상적 수업할 수 없는 상태다. 분명한 교육활동 침해다라고 반발했습니다. 반장님, 굉장히 좀 부적절한데 문제는 그 교권보호위원회의 판단이 나이브한 거 아니냐라는 논란이에요? 너무 형해적이죠. 교육활동이라는 것 자체를 학교 안 그리고 사적 채널만은 아니야라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교육활동이 꼭 학교에서만 이루어집니까? 그리고 수업 시간에 이루어집니까? 너무나도 작은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요즘 아이들이 어떤 예를 들면 SNS가 얼마나 활동합니까? 그걸 통해서 사실 교육이 이루어지는데 거기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교육이 아니라 이건 너무나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나이브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역 교권 보호위원회는 사실은 저 자체에 대한 그 위험성을 너무 모르는 것 같습니다. 너무 작게 보는 것 같아요. 교육이라는 게 그보다 훨씬 더 큰 거 아닙니까? 그럼요. 그리고 피해자 관점, 말하자면 교사의 관점도 아닌 것 같아요. 교사는 그걸 보고 충격을 받았는데 그거를 학교 바깥에서 봤다. 개인으로 봤다. 그러니까 아니다. 이건 사실은 합리적이지 않죠. 배상훈 반장님의 명쾌한 결론이었습니다. 돌직구 강력반이었습니다.